안녕하세요. 강남세바란스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 하루 15분 호르몬 혁명에서 우리 몸이 급격히 늙는 3번의 시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언제인가요? 세 번의 가속노화를 4중, 그다음에 6초, 7말이라고 하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40대 중반, 그다음에 60대 초반, 70대 후반에 갑자기 늙어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단식 노화라고 하는데 노화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10km, 20km, 30km 달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천천히 가다가 확 또 올라갔다가 또 천천히 가다 올라가는 게 이게 계단식으로 세 번이 되고요. 그게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동일한 시기에 같이 늙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왜 그런가? 그거는 각각의 시기에 호르몬들이 이제 갑자기 무너져서 그런 노화가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세 번의 가속 노화 시기가 있다. 그 말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속노화와 가속노화를 책에서 호르몬이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화 속도에 관여하는 호르몬 3종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속도가요. 10km든지 20km든지 30km든지 속도가 다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노화 속도가. 어떻게 보면 그 속도를 갖다가 조절하는 타이머 같은 것들이 바로 호르몬인데요. 그 호르몬들이 빨리 이제 문제가 되면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가속 노화가 되는 거고요. 그 호르몬의 타이머가 좀 느리게 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노화 속도가 좀 줄어드는 저속 노화가 되는 거죠. 그 중요한 호르몬들이 아주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그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 이게 이제 노화의 호르몬 삼총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노화는 제1의 갱년기라고 하고요.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노화는 제2의 갱년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3의 갱년기라고 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또 멜라토닌 호르몬 갱년기가 있게 되는 거죠. 책에서 안티에이징의 핵심이 혈관 관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의 총 길이는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 돌 정도로 엄청난 길인데요. 사실 이 혈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호르몬이 아무리 만들어져도요. 이 호르몬이 필요한 장기에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물건을 아무리 잘 제조해 놓고 쿠팡이니 이런 배달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결국 또 노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달리고 싶은데 앞에 교통체증에 대해서 고장난 차가 있고 혈관이 좁아져 있고 차선이 줄어들고 그래서 호르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몬이 제대로 전달되고 세 번째는 전달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되는 거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혈관 노화, 혈관의 기능 이런 것들이 노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혈관이 70%가 막힐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게 정말인가요? 또 한 가지는요. 혈관이 또 중요한 이유는 침묵의 살인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70% 이상 될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70% 이상 막힐 때 비로소 하고 이제 갑자기 머리를 잡고 쓰러지기도 하고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다리가 예를 들면 계속 저리는 증상이 더 심각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20%, 30% 이럴 때는 나타나지 않고요. 70%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혈관 건강, 혈관 노화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혈관을 늙게 하는 주범이 콜레스테롤이라고 저기 써주셨는데 콜레스테롤이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20%밖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게 아닌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주로는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먹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이 또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이제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포도당, 탄수화물,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일부는 혈액 속에 남고 그 일부는 다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다시 그거를 다시 조립해 가지고 간에서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출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도 역시 마찬가지죠.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간으로 간 다음에 간에서 이제 그게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생산량을 많이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콜레스테롤을 누가 많이 호르몬이 간을 통해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되는데 사실 이제 혈액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세포들도 있고 혈액 내에는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분들도 있고 이제 그 영양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당분이 있잖아요. 포도당. 그런 게 있으면 피가 이제 끈끈해져서 제대로 안 갈 수가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피가 이제 기름기 둥둥 떠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장 혈관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나쁜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이유는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침투를 해서 혈관벽에 상처를 주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LDL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작고 조밀한 그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LDL 콜레스테롤. 그런 것들 더 나쁘고요. 근데 HDL 콜레스테롤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왜 좋은지 모르는데 그 이유는 HDL 콜레스테롤은 사실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지방으로 되돌려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노화의 주범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 이 혈관벽을 침투해서 혈관벽 밑에 세포들을 또 거기에 있는 그 혈관의 구조들을 파괴시키고 손상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동맥경화라는 게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음식들은 다 분해돼서 간으로 갔다가 그게 얼마만큼 다시 콜레스테롤 생성돼서 분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콜레스테롤도 항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마다 같은 종류의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피 속에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 이유는 그걸 얼만큼 재처리하는 과정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냐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후에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문제도 있고 또 소화가 좀 잘 안 되셔가지고 채식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채소나 뭐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식사를 하는 건 저속노화에 좀 좋은 식사법일까요? 이건 되게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노화가 오는데 첫 번째 피부 노화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문제가 되는 체형의 노화가 올 수도 있고요. 혈관 노화도 올 수 있고 면역 노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사 노화 같이 이 대사가 또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소화가 안 된다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요. 되게 이제 고운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리고 사이즈 입자가 적은 음식들을 먹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당 지수를 높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흡수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채소같이 식이섬유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이게 유산균에도 좋고 이게 프레바이오틱스 아니겠습니까?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니까 또 당 지수를 또 이제 높이지 않아서 좋긴 한데 문제는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요. 동물성 단백질하고 다르게 아미노산 3개가 없습니다. 로이신, 아이소로이신, 발린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내가 영양적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게 또 다시 보면은 또 단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좀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시면은 좀 육식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곁들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죠. 만약에 비건이라고 해서 뭐 자기 철학이 나는 절대로 채소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보자라는 영양소를 영양제로 보충을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그런 철학이 아니라면 동물성 단백질이나 이런 어떤 식물성 단백질만 고집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것을 제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노화 방지에 근력 운동이 필수라고 하셨어요. 이제 근력 운동이 노후에 좀 하기 힘든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의미는 뭘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힘들었는데 어떻게 운동을 계속 하라는 말이냐. 노화가 됐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말이냐. 이럴 때 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요. 청춘의 묘약이라고 하는데 호르몬마다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주로 운동과 관계되어 있고요. 인슐린 호르몬은 주로 식사와 관련되어 있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다 아시겠지만 수면과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꽝 잡는 건 매라고
우리가 어떤 호르몬 하나를 갖다가 조절하려면 그 호르몬 분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우리 인간의 생활 습관을 갖다가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성장 호르몬이 노인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건강상의 이유로 따지면 신체적인 젊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력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장 호르몬이 또 짝꿍 호르몬이 있거든요. 다행히도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은 아주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이게 인대를 갖다 자극해주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 호르몬의 마중물 같은 마이오카인 호르몬만 잘 유지하시더라도 나이 들어서 근력이 붙이고 힘드시더라도 충분히 이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성장 호르몬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노후에 이제 걷기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차라리 조금 다른 근력 운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걷기보다 좀 더 나은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 쪽이 더 가깝고요. 근데 사실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력 운동을 사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근력 운동에서 핵심은 근육을 일단은 간헐적으로 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근력 운동을 했다가 멈추고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면 그때 근육이 다시 또 만들어져서 근육량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고 근력 운동은 이틀에 한 번씩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근력 운동하기 위해서 내가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 거기 있는 기구를 사용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운동은요. 내 몸 갖고 하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이 좋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걷기 운동은 운동화만 있으면 내 시간 되면 나가서 걸어버리면 되는 것처럼 근력 운동도 일단 상체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팔굽혀펴기 같은 것들 집에서 마루에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이용하면 좀 손쉽게 상체 근육을 만들 수가 있고요. 하체 근육이 부실하신 분들은 그 스쿼트 있지 않습니까? 스쿼트를 한다든지 가끔 이제 한발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균형 감각과 함께 근육량을 늘릴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환자분들한테 여성들은 500에서 1kg 정도, 남성들은 1kg에서 2kg 정도 아령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내가 내 근육을 만들 수가 있고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운동이라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군인들한테도 그 운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윗몸 일으키기는 아니더라도 프랭크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프랭크라는 운동은 미국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그 추천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운동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코어 근육을 갖다가 이제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코어 근육, 상체 근육, 하체 근육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방에서,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근력 운동을 쉽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늘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루틴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060 세대 어르신들은 막 젊은 분들 좀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최소 몇 번 정도만 하면 충분할까요?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10번에서 12번 그리고 이제 늘어나면 20번 정도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한 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한 3세트 정도 해줘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세트는 근육을 갖다가 이제 워밍, 시동을 거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해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근육이 인식을 하고 이제 제대로 근력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50, 60, 70 이런 분들 자기의 어떤 체력에 맞춰서 뭐 최소 8번에서 10번 이상 하는 걸로 하고 12번, 15번 점차 20번까지 늘려서 한 세트를 하고요. 그걸 한 세트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을 갖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세트 정도 하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이거는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3세트 하고 점심에 3세트 하고 저녁에 3세트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이제 뭐 좀 불가능할 때는 너무 그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을 때 틈틈이 이제 이거는 방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무실에서 그런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스쿼트 같은 것들 또 좋은 또 운동이 하나 있어요. 사무실에서는 계단 오르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를 하면 하체 근육도 좋아지고요. 또 이거는 약간 또 유산소 운동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는 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책에 보니까 가속노화의 주범인 3대 질병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당뇨라고 하셨어요. 당뇨가 노화를 앞당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뇨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호르몬 질환입니다. 사람들이 당뇨 그러면 이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 인슐린 호르몬이 안 나와서 인슐린 호르몬 작동이 안 돼서 그냥 알고 있지만 사실 당뇨를 일으키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다 호르몬들의 기능이 노화가 오면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혈당이 올라가 있는 병이 당뇨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얘가 어떤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혈당이 오르면 당뇨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원인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우리는 이제 학술적으로 병인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병인적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도 있지만요. 남성 호르몬이 문제가 돼서 예를 들면 근육이 문제가 되고 지방이 쌓이고 의욕이 없어지니까 방에 콕 박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자꾸 먹게 되고 식욕이 여성들 보면은 갱년기 또 많이 드시잖아요. 또 갑자기 폭식하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8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서 당뇨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당뇨병을 진단받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당뇨병이고요. 또 재밌는 거는 당뇨병이 되면 또 이런 호르몬들이 또 다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당뇨를 만들고 당뇨는 또 호르몬의 불균형을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당뇨병은 호르몬 질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것도 있겠지만 이 생활 습관을 갖다가 교정해서 호르몬적인 접근으로 혈당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 걸 많이 먹어서 당뇨를 걸린다는 어떤 인식은 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 걸 많이 먹고 포도당 많이 먹고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게 당뇨가 되는 건 아닌 이유가 우리 호르몬에는 항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잘 처리하고 잘 대사를 하고 그러면 혈당이 오르지 않으니까 당뇨가 안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근데 단 걸 많이 먹었는데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돼서 그 단 거가 계속 쌓이고 또 단 거의 문제점은 이게 이제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 거 많이 먹으면 우리가 비만 돼서 요즘 혈당 다이어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만이 되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거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단 걸 먹는다고 당뇨가 되는 건 아닌데 단 거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을 하면서 결국은 혈당이 치솟는 게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거죠. 책에 보니까 이제 인슐린이 고장나는지 안 고장나는지 신호를 미리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점검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몸을 돌이키기 위해서 좀 알아둬야 돼? 당뇨가 오기 전에 몸에 나타난 신호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혈당 스파이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당뇨병의 이제 자연적인 과정을 보면요.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먼저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생기면 이제 인슐린이 나와서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처리가 안 되니까 먹은 혈당이 올라가는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단계가 되고요. 그러다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는 단계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복 혈당이 올라가서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이 3개월 이상 빠지면 당할 색소가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당뇨병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요즘은 혈당을 다 재지 않고 또 눈으로 본다는 말도 하잖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횟수가 많다든지 밥 먹고 굉장히 그 높이하고 골이 깊다든지 이게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은 이게 당뇨의 전 단계의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혈당 측정기나 이런 뭐 자가 혈당 하지 않고 당뇨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뭐가 있느냐? 굉장히 많아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밥 먹었는데 막 식곤증처럼 졸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당뇨의 자연 과정을 보면 인슐린이 올라갔다가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올라가서 또 다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서 결국은 저혈당으로 이제 꿇어앉히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공복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든지 또 배가 고파서 또 먹고 헛헛하다든지 인슐린이 높게 좀 분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높아지죠. 그러면 막 손이 떨리고 땀이 나고 이런 또 식은땀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어떻게 보면은 당뇨병의 이제 전조 증상
이런 거 인슐린의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증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보통 당뇨병 전 단계에서부터도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땀이 안 나거나 그다음에 이제 침이 잘 안 나와서 입이 마르거나 이런 것들도 당뇨병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에 어떻게 보면은 전조 증상일 수가 있고요. 아주 특징적으로 이 겨드랑이나 이런 쪽 목 뒤쪽에 까맣게 이제 색소가 집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당뇨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슐린 호르몬이 뭔가 조금씩 나사가 풀리고 있구나. 고장이 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 겨드랑이나 이 목 뒤에 이런 데 이제 막 까맣게 되는 거를 흑색 극세포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흑색 극세포종의 증상이 보인다면 내가 지금 인슐린 호르몬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책에 되게 새로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뇌가 당뇨를 앓을 수 있다고 써주셨는데 뇌가 당뇨를 앓는다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라는 것은 그냥 당뇨만 생각하고 인슐린은 혈당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인슐린이 작용하는 곳은 간에도 작용하고요. 근육에도 작용하고요. 심지어 뇌까지도 작용을 합니다. 처음에 뇌에서 인슐린이 발견됐을 때 의학자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뇌가 왜 인슐린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인슐린 호르몬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식욕을 올리기도 하고요. 인슐린 호르몬이 또 혈관을 청소하기도 하고요. 단지 혈당만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아니거든요. 근데 뇌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뭘까? 이제 봤더니 그게 아밀로이드의 생성이나 분해를 갖다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있잖아요. 치매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3의 당뇨병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슐린 관계된 질환, 당뇨병은 당뇨병인데 혈당도 오르면서 이게 보면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또 췌장에 또 공격을 하면 또 인슐린이 또 분비가 안 돼서 혈당도 오르고 뇌에는 또 치매가 오고 그래서 이 치매가 당뇨의 또 하나의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1의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당뇨병. 제2의 당뇨병은 분비는 되지만 저항성이 높아서 생긴 당뇨병. 제3의 당뇨병은 치매가 같이 온 당뇨병.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습관일 것 같은데 당뇨를 막고 호르몬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좀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호르몬의 패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당뇨가 된 건지를 아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의 문제인지 인슐린의 저항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의 문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남성 호르몬의 문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식사를 거기에 맞춘 맞춤형 식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칼슘이나 시금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서 인슐린 분비를 좀 많이 나오게 한다든지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좀 적게 먹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좀 낮춘다든지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을 좀 올릴 수 있는 식사를 한다든지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기능을 좀 좋게 하는 식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물론 전반적인 식사의 원칙은 있어요. 뭐 식사의 정규성이라고 해서 하루에 3끼를 정확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하다. 아침을 거르지 마라. 가급적이면 식사를 당 지수 측면에서 인슐린 입장에서는 거꾸로 식사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꾸로 식사법을 해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당 지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얘기고 조금 더 좀 차별적인 어떤 그 사람한테 맞는 특수한 상황의 식사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혈압이랑 당뇨랑 면역 관리를 위해서 책에서 멜라토닌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 멜라토닌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수면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피부의 색소 침착, 멜라닌 세포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름이 멜라토닌인데요. 결국은 피부 노화, 또 수면, 세 번째 멜라토닌의 중요한 점은 이제 대사에 관련돼서 혈당하고 혈압도 관련돼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멜라토닌이 항산화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면역적인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떨어진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감염도 잘 되고 또 암이나 이런 NK 세포의 활성도가 멜라토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멜라토닌과 NK 세포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멜라토닌이 면역에도 관련되고 혈당, 혈압 이런 쪽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타민 C보다 항산화 기능 10배가 높은 게 정말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비타민 C를 또 항산화 효과 때문에 또 많이들 드시는데요. 멜라토닌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어찌 보면 항산화의 그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영양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멜라토닌은요. 그 단핵세포, 그러니까 아메바나 유글레나나 식물도 다 멜라토닌이 있잖아요. 근데 왜 멜라토닌이 있는지 의학자들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나쁜 세균, 바이러스가 자기를 공격할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뒤처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멜라토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우리가 최초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고 기본적인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멜라토닌이 단지 그냥 우리의 어떤 생명 주기를 잠깐 쉬어가게 해서 잠깐 잤다가 다시 또 이걸 갖다가 재개시키는 그런 어떤 우리 몸의 시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잠깐 이 생명 현상이 잠깐 휴식기에 들어갔을 때 진짜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는 면역력이 올라가고 대사가 안정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말하자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의 하나의 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잠깐 쉬었다 갔다가 또 잠깐 쉬었다 갔다 하고 그 쉬는 동안에 우리는 렘 수면, 비렘 수면을 통해서 충분히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고요. 잠깐 쉬는 동안에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돼서 면역력과 또 우리의 재생 같은 것들이 되고요. 잠깐 쉬는 동안에 노폐물이 또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과 대사는 더 좋아질 거고요. 나머지 뭐 이 멜라토닌이 뭐 피부에도 좋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이 멜라토닌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수면의 효과는 결국은 면역이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게 당뇨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멜라토닌이 좀 부족하게 되면 사실 멜라토닌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멜라토닌 그 자체가 혈당하고 혈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뇨에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또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고 그런 분들은 잠을 늦게 잔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야식도 하게 될 찬스도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멜라토닌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혈당을 특히 공복 혈당을 올릴 수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멜라토닌의 문제 때문에 공복 혈당이 올라갔다든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뭐 멜라토닌을 갖다가 잘 안정화시킬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죠. 멜라토닌 영양제도 요즘 되게 많은데 이런 영양제 형태로 먹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글쎄 이건 좀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사실 뭐 호르몬이라는 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뭘 느끼냐 아니면 온도 뭐 색깔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르몬이 막 분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이 되면 여성들이 설레고 가을이 되면 남성들이 우울감이 까지게 되고 그런 어떤 만추나 아니면 새봄의 어떤 꽃들, 봄꽃들이 피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분비가 돼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비되는 사람한테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의 약품이라는 거는 10명 중에 9명이 효과가 있고 1명이 효과가 없을 때 약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라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45%가 종합 비타민 등의 이제 보충제나 영양제를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호르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비타민하고 호르몬은 차이가 많습니다. 비타민은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호르몬은 실제적으로 비타민과 달리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호르몬들은 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왕년에 내가 다 만들었던 호르몬이 지금 이제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면 이 호르몬은 제대로 작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못 만드니까 섭취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많은 식품들 이런 것들에는 천연 비타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도 지금 너무 많이 드시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은 비타민 못 만드니까 먹어야 된다면서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 정말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먹는 그 비타민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예를 들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볕만 쬐도 20분, 30분 째면 800에서 1000IU 정도의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800에서 1000IU 정도의 비타민 D를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2000단위, 3000단위, 5000단위 이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타민이 부족하면 만들 수 없으니까 섭취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말 섭취하기 전에 내가 그 어떤 특정 비타민의 결핍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결핍이 있다면 어느 정도를 섭취해야 되는지 이게 남용하든지 아니면 오용하든지 과용하면 안 된다. 그 호르몬의 원칙처럼 과유불급의 원칙을 지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호르몬 측면에서 갈 때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역시 이런 경우에는 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호르몬은 비타민과 달리 우리가 스스로 분비할 수 있는 생체 내 정보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호르몬이 부족한지 일단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호르몬이 부족한 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정도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아주 심하게 결핍돼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약이나 주사 같은 의학적 치료를 해야 되지만 대개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문제될 수 있는 정도의 결핍이라면 성장 호르몬이든 아니면 인슐린이든 충분히 내가 그걸 갖다가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생활 습관의 루틴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도 그 과용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이런 뭐 영양제나 보충제가 간에 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수용성 비타민은 그래도 과용을 해도 소변으로 배설이 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배설되지 않아요.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특히 또 영양제 중에서는요. 약간 뭐랄까요, 뭐 환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거기에 섞여 있는 다른 어떤 그 성분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성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종종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제에 대해서 과용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대 이후에 이제 고민하는 그 주요 아이템이 나이살인데요. 나이살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이살도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원인인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체형이 바뀌는 걸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내가 뭘 많이 먹지도 않는데 배가 나오고 살이 찌지 나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대표적인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고요. 남성은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또 나이살이 생기고요. 여성은 또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나이살이 들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갑상선 호르몬도 나이가 들면 갑상선도 늙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도 분비가 적어지거든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또 조금 적게 나오면 갑상선이 우리 몸의 엔진 같은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으면 불완전 연소가 돼서 또 다 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나이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성장 호르몬이지만 또 다른 호르몬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나이살도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시작된다면 호르몬의 균형을 잡으면 나이살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남자와 여자가 살이 찌는 이유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간단히 지방이 있어야 할 곳에 안 있고 딴 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소성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소성 지방이 이제 예를 들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이게 붙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체형이. 두 번째는 근육이 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그 배의 윗부분에 더 내장 지방이 쌓이고요. 남자들은 배꼽 아래쪽에 더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근육과 지방의 분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뒤바뀌는 거가 또 남자랑 여자랑 틀리기 때문에 이래서 남자들의 나이살과 여성들의 나이살이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비만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질환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만도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입니다. 사실 의지 뭐 이런 걸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의지가 있게 만들고 없게 만드는 것도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의지에 관계되는 호르몬은 도파민 호르몬이겠죠. 도파민 호르몬이 강해서 내가 목적지향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내 식욕 호르몬이 도파민 호르몬을 이겨버리면은 그 약을 이기는 것처럼 또 그게 또 결국은 음식을 탐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내가 이제 조절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 아까 얘기했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잔뜩 조절했던 것들이 그나마 이게 배치가 지방 재배치가 달라져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운동도 열심히 했고 식사도 운동을 했는데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그만 또 이게 살이 찔 수도 있고 해서 비만이라는 것도 호르몬 질환이고요. 또 비만이 되면 당뇨병처럼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소성 지방이라고 이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그 아디포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디포카인은 뭐냐면 지방 호르몬이에요. 마이오카인은 근육 호르몬이고 아디포카인은 지방 호르몬이고. 근데 마이오카인은 대개 10개 중에 8개, 9개는 좋은 호르몬이고요. 뭐 좋은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이 연소를 시키는 호르몬이죠. 근데 아디포카인은 10개 중에 9개는 대개 나쁜 호르몬입니다. 염증을 일으키고요. 또 이게 연소를 덜 시켜서 자유지방산이라고 있죠. 지방이 이 혈액 속에 둥둥 뜨게 하는 게 또 이 아디포카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만은 호르몬 때문에 시작됐지만 결국 또 호르몬 때문에 망한다라는 이유가 이 내장 지방이 비만이 되면 쌓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지방 호르몬이 굉장히 더 정도가 세고 더 그만큼 더 독성이 강하고 그만큼 더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비만해지면 또 이 호르몬들의 또 사이클이 더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책에서 비만의 원인이 파라리 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살이 찌면 보통 다 운동부터 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운동보다 식단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운동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한데요. 사실 운동에서 쓸 수 있는 우리가 이 칼로리의 소모량을 생각해 보면 이 운동을 갖다가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갖다가 오래 뭐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삼겹살을 먹다가 삼겹살 하나를 내려놓는 게 훨씬 더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사실 호르몬들이라는 게 그 운동도 운동이고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더 중요한 건 수면하고 이 식사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보면 살이 찐 경우가 더 많고요. 왜냐하면 잠을 자면서 완전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잠을 못 자게 되면 결국은 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서 스트레스 때문에 또 살찌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음식하고 수면이 중요한데 운동을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먹으려는 이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고 줄이느냐 그게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고비의 성분인 GLP 호르몬을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GLP-1 호르몬은 실제적으로 소장 호르몬입니다.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위고비라고 해서 약간 유사한 걸 화학적으로 만든 거지. 사실 위고비는 호르몬, 소장 호르몬에서 이제 를 본따서 만든 거죠. 저는 우리 몸에 내가 갖고 있는 호르몬, 그 GLP-1 호르몬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GLP-1 호르몬의 어떤 루틴, 내가 식사는 어떤 걸 하고 언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사실 그 GLP-1 호르몬을 이용해서 내가 위고비 주사를 맞지 않아도 호르몬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럼 왜 자꾸 약이 아니고 호르몬 다이어트를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의 이유는 비만이 아까 호르몬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비만을 일으키고 비만해지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이어트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호르몬 다이어트를 택하라는 거죠. 두 번째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라는 이유는 건강한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만 빠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살이 빠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살 다 빼놓고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더 병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황제 다이어트니 뭐 원푸드 다이어트니
뭐 간헐적 단식이니 이런 거 많았잖아요. 일식이니. 근데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우리가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면 부작용 없이 살을 뺀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호르몬 다이어트의 중요성은 요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10kg 빼고 나서 요요가 오면 10kg 이상 더 쪄요. 이게 리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면 위고비도 약간 그래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받고 있지만 위고비처럼 아예 주사를 맞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이제 GLP-1 호르몬을 이용해서 호르몬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또 중요한 반가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책에 GLP-1 호르몬을 자체적으로 늘린 식사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중에 건강한 기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들일까요? GLP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식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고운 음식보다는 좀 약간 굵고 거친 음식들이 이제 십이지장을 타고 가서 소장에 L세포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 그 GLP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또 GLP 호르몬이 오르는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외에 건강한 기름이라고 해서 좋은 오메가3나 오메가6가 많은 그런 어떤 올리브유나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이 이게 말하자면 소장에서 GLP-1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을 자극해서 GLP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거꾸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GLP-1 호르몬의 분비는 달라지고요. 또 GLP 호르몬은 잠을 어떻게 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식사에 관련돼서는 뭔가 직접적으로 소장을 자극해서 GLP-1 호르몬을 분비하는 식품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기름을 이용해서 GLP-1을 분비를 시킨다든지 해서 드시게 되면 조금 더 내 몸속에 있는 GLP-1 호르몬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아침 식사를 이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굶고 좀 공복 시간을 더 길게 하는 게 좋다 의견이 갈리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의견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아침 식사를 굶는 사람들이 그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연구인데요. 왜 살이 빠졌을까 봤더니 최소한 이 간헐적 단식 공복 상태를 14시간 이상 유지해야지만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 유지해야지 어떤 호르몬의 작용으로 살이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아침 식사를 거르고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살이 빠지는 사람보다는 또 찌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상하게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 게 내장 지방이 쌓이고 근육은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빼라는 지방은 안 빠지고 그다음에 근육만 엉뚱하게 빠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쨌건 살이 빠지는 사람들 보면 왜 빠졌을까 보면 전반적인 칼로리가 섭취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지금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할 거면 14시간 이상 할 거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인 거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간헐적 단식보다는 하루에 3끼 아침은 꼭 먹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하루에 3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에 아주 정밀한 생체 시계거든요. 뭐 인슐린 같은 게 하루에 3번 나와줘야 되는데 하루에 3번 식사를 해서 인슐린에 시동을 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개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혈당 스파이크 측면에서도 보면 점심에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어떤 때 안 생기고 가만 보니까 아침을 먹었냐 안 먹었냐 뭘 먹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왜 옛날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그런 얘기처럼 점심 혈당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아침에 우리가 뭘 먹는지에 따라서 나의 점심의 혈당 스파이크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침에 뭐라도 좀 먹어줘야 점심에 급격히 날뛰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하루에 규칙적으로 식사의 정규성을 갖고 아침을 꼭 먹는 게 뭐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규칙성을 유지하면서 점심, 저녁, 야식 이렇게 3끼를 먹으시는 분은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규칙성이라는 게 식사의 정규성이라는 게 그러면 그 시간에 12시 3분에
1시 뭐 27분에 그건 아니고 보통 30분 정도의 레인지에서 먹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의 이제 그 시간대에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몸이 기억하게. 근데 인슐린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 호르몬도 있고요. 코티졸 호르몬이 있고요. 이게 정밀하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8시에는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깨워야 되고요. 4시에는 코티졸 호르몬이 무대에서 퇴장하고요. 4시부터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올라가야 되고요. 인슐린 호르몬은 아침, 점심, 저녁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말하자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인슐린 호르몬 하나의 측면을 봐서 나는 조금 올빼미형 인간이니까 나는 새벽형 인간이니까 그거 하나만 맞추다 보면 또 다른 호르몬들의 시간대하고 서로 이제 맞질 않는 거죠. 말하자면 이쪽에서는 지금 미국 시간대의 아침인데 이쪽은 저녁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이게 정밀하게 전체적인 어떤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게 시간만 맞추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호르몬들의 관계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럼 아침, 점심, 저녁이 제일 이상적인 규칙성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 때부터 결국 이제 우리 몸에 세팅되어 있는 예전에 사실 원시 수렵 시대에는 사냥을 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때는 거의 뭐 인간도 동물처럼 이제 결국은 뭐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조금 먹을 때는 조금 먹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호르몬의 체계는 이제 말하자면 많이 먹었을 때 그걸 비축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원시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자 생존의 원칙에서 좋은 거였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 유전자 가설 전략 형질 가설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인슐린이나 이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쓴다는 거였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질병자가 되고 결국은 도태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정착하고 살면서 있던 이 사회에서는 그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는 그 시간대를 갖다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비만은 물론 당뇨와 노화를 막는 블랙푸드 밥상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구성인지 궁금하네요. 블랙푸드 밥상이라는 건 이제 색깔이 까맣다 뭐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300이라고 있잖아요. 300 나쁜 거, 3 화이트. 그래서 밀가루, 그다음에 이제 흰쌀밥, 그다음에 설탕.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블랙푸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뭔가 안토시아닌이 많은 어떤 채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곡류 중에서도 조금 뭐 귤이나 뭔가 조금 현미나 뭔가 좀 하얗지 않고 블랙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많이 먹어두면 사실 이게 블랙푸드 밥상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그런 음식이 왜 좋으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도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영양분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그 당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푸드 밥상을 이제 드시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안정이 될 거고요. 인슐린 호르몬이 결국 또 모든 호르몬들을 다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들도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같이 안정될 수 있는 식사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식사를 조절해서 호르몬을 관리하셔서 체중을 많이 감량하신 사례를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뭐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비만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고 해서 조절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그런 어떤 식사 조절이나 호르몬 조절을 안 하면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제 환자 중에서는요. 비만 수술을 받았는데 위하고 식도를 이렇게 수술을 받았죠. 근데도 이분이 그 중환자실 나오고 병실에 있다가 몰래 또 치킨 그거 해서 먹다가 결국 또 큰일 날 뻔 적도 있거든요.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뭘 느꼈냐면 중요한 건 뭐 수술을 잘하고 약을 잘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호르몬 관리로 조절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분은 식욕 호르몬한테 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호르몬이라는 게 나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바뀌는 거고요. 이런 병들이 다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비만이고 당뇨고. 그래서 생활습관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와 호르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막 고도 비만인 분들이 이런 약이나 이런 거 없이 호르몬 관리를 통해 뭐 10kg, 20kg 감량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제가 예전에 그 실험적으로 한 3주 프로젝트 호테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뭐 10명 정도의 환자 갖고 간단한 실험을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할 숙소나 체중 같은 것들도 많이 빠졌고요.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진짜 많이 빠진 분들은 정말 10kg 정도 빠진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뭐 서너 가지 호르몬을 갖고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뭐 3주 하고 정말 그렇게 될까? 근데 그게 저희가 실험적으로 증명한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도 비만도 호르몬 관리를 하면 빠질 수가 있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자신감 내지는 중요한 건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저속노화를 위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계란 하나 정도 먹으면 충분할까요? 그럼요. 계란 하나보다 2개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계란 같은 경우는 완전 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 몸의 항상성은 사실은 이제 계란을 갖다가 2개 정도. 근데 문제는 모든 식품에는 그 어떻게 조리하느냐, 어떤 소스를 쓰느냐, 이런 어떤 부위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말하자면 닭고기라도 삶았냐 구웠냐 튀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닭가슴살을 먹느냐 닭다리를 먹느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란 얘기를 했다가 좀 조심스러운 건 그럼 계란 후라이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담백하게 드시려면 이제 삶은 계란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은데 아마 그 삶은 계란 갖다가 또 2개씩 매일 먹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 같은 거 있잖아요. 조미김 같은 거. 조미김이 아니라도 김하고 같이 싸서 먹으면 조금 더 이 삶은 계란 먹기가 좀 쉬워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입맛, 취향에 따라서 좋은 식품을 어떻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책에 자세만 고쳐도 살이 빠진다는 그 내용이 나오던데 어떤 자세가 이렇게 살을 빠지게 하는 자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제일 안 좋은 게 뭐 TV 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그 드라마 속에서 그러다 갑자기 하고 막 쓰러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의자에만 앉아도요 내장 지방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뛸 수 있으면 뛰지만 관절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이제 빠르게 걷기를 하는데 빠르게 걷기나 걷기보다도 이 서기만 해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 내장 지방이나 이런 살이 빠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고 이렇게 되면 자꾸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데요. 환자분들한테도 정말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50분 일하시고 공부하고 10분 정도는 서 있기만 해도 아주 일부지만 칼로리 소모도 되고 또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항중력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누워 있거나 이렇게 좀 느슨하게 있다 보면은 충분히 자극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이런 척추 기립근이라든 코어 근육이나 항중력근 같은 것들이 중력을 받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근육에서는 또 마이오카인이라는 또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 있기만 해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력이 되면 천천히 또 산책도 해보시고요. 햇볕도 쬐면 또 세로토닌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그런 여타의 또 부가적인 운동도 하겠지만 정시간이 없다 그러면 50분 일하시고 반드시 5분 10분은 그 서기라도 하는 걸 갖다가 강력 추천합니다. 방금 마이오카인 설명해 주셨는데 마이오카인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마이오카인이 바로 근육 호르몬인데요. 사람들은 왜 마이오카인 근육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는가?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이유가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하면 또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기초대사율이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열 생산이 돼서 살이 빠지고 건강이 좋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근육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하고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마이오카인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마이오카인은 에너지 대사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오카인은 근육량을 늘리고요. 세 번째 마이오카인의 기능은 지방을 줄이고요. 또 네 번째 마이오카인의 기능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을 만드니까 근감소증에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지방을 갖다가 줄이니까 비만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에너지를 생성되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도 마이오카인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또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뇨,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것은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4가지 분야의 기능도 있고 하지만 이게 또 항염증 작용도 있거든요. 지방을 줄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나오는 아까 아디포카인이 다 염증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아디포카인이 나쁜 물질인데 이게 지방을 갖다 줄이기 때문에 항염 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마이오카인이 또 중요한 거는 혈관 노화 우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혈관 건강에. 왜 그런 거 하냐면 이 혈관도 근육이 있거든요. 혈관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파이프처럼 되어 있지만 파이프 안에는 내피세포가 있고요. 그 밑에는 또 근육이 아주 작은 근육들이 있는 게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을 갖다가 이제 어떤 기능이나 구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이오카인이 혈관 노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이오카인이 이런 근육이나 지방의 분포, 에너지 이런 것들의 생성, 대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은 노화의 가장 핵심적인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오카인이 오직 운동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건가요? 그렇죠. 마이오카인이라는 건 이제 인대의 자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가자미 근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대에 뭐 아주 가벼운 자극, 터치 이런 것들을 해도 마이오카인은 조금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오카인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중에 일부지만 우리 몸에는 백색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베이지색 지방, 갈색 지방으로 바꿔주는 게 또 마이오카인이에요. 그래서 스위치를 다시 우리가 그 말하자면 에너지 저장 모드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드로 바꾸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의 건강과 노화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이런 저속노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뭐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하고 더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쓴 게 이제 호르몬 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냐면 나는 어떤 호르몬에 불균형이 있을까? 나는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까를 갖다가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그 호르몬의 이제 불균형에 따른 내 나름대로의 실천법을 갖다가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호르몬 관리가 좀 추상적이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요. 제목이 하루에 이제 호르몬 혁명을 15분만 하면 된다. 그래서 호르몬 혁명이라고 하고 15분 이제 실전법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15분이면 너무 이게 간단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15분이라는 시간이 주는 위대함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꾸준히 하면요.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3주, 4주 지나면 여러분의 호르몬의 균형은 달라져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읽어보시고 또 잘 실천해 보셔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호르몬 충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